네, 허재준 고용정책연구본부장님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으로 참여해 주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일자리 분과장 겸 건국대학교 윤동열 교수님, 그리고 세션 1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울산대학교 조형재 교수님,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 고영우 연구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윤동열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 내용 좀 쉽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아나운서님께서 저보고 쉽게 정리하라 그러는데요. 쉽게 정리할 사항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죠. 사항이어서요. 네. 오늘 그래도 주제 발표를 해주신 허재준 박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거에 근거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토론자로 또 조영재 교수님과 고영우 박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 역할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또 오늘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도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외환위기라든지 금융위기에서 겪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와 같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은 단순히 우리나라라든지 그 지역 권역별로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허재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이제 제가 국가재정예산운용계획 사회반 단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예산 계획을 올 초만 했어도 효율성에 근접하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 퍼지면서 아시겠지만 올해도 관리재정 적자가 100조 이상 났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지만 예산을 지금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도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소상공인입니다. 울산 지역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대기업이라든지 고용 위기 지역으로 몰려 있는 이제 조선업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자동차 부품 산업도 그렇고요. 이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소상공인 특히 상공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소상인들에 대한 그런 이제 삶이 되게 더 척박해진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자리에 대한 변화를 얘기 드리는데 저도 지금 일자리위원회 공공일자리 부분 위원을 맡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취업자 숫자는 지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직접 일자리라든지 그렇다면 저희가 얘기하고는 노인 일자리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고 청년 일자리 특히 20대 일자리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입식하는 그런 친구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학기를 디퍼해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특히 여성 인력이고 청년 인력들이 많은 문화 예술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받고 있고 위기 업종까지 지금 선정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허재준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역 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노동 시장에 참여하려고 하는 비경환 인구와 경환 인구로 전환되는 인력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여성의 참여율도 높아지고 중장년에 이전직을 하는 인원도 많아지고 실제 노인들도 이 자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마 서 박사님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실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사실상 오늘도 지금 비대면 회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발음이 잘 안 들릴까 봐 지금 마스크를 제가 벗고 있긴 한데요.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으면은 다 마스크는 쓰지만 얼굴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전공 수업을 가르칠 때 한 80명, 90명이 들어와 있는데 절대 화면에 이렇게 얼굴을 들이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얼굴을 드러냈다가 비대면으로 하면서 얼굴을 다들 가리고 있더라고요. 뭐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학생들에 대한 수업권에 대한 이슈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요. 직무 관리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무 자체가 변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직무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직무 중에서 이와 같은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 있고 4차 산업의 영향으로 인해서 실제 각각의 태스크라든지 듀티가 바뀔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석 자체를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정도로 말씀 주신 부분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마지막에 좀 시간이 없으셔서 우리 허 박사님께서 강조하시다가 못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네.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 관련
노조의 역할이라든지 네.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방향들 같은 경우도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윤동열 교수님께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교수님께서 좀 의견을 주시죠. 네, 우리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학술 행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새로운 변화인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우리가 이 중요한 주제를 같이 토론하게 된 게 대단히 소중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허재준 박사님께서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심도 있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일시적인 걸로 그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건 이렇게 앞으로의 진행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 사회를 바꾸는 좀 더 심대한 변화와 코로나의 위기라는 것이 밀접히 상호작용하면서 여러 측면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중요한 쟁점들을 특히 여기서 지금 허재준 박사님 말씀하신 이 일자리나 노사관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제가 좀 강조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코로나가 직접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흥미로운데 그 공유 경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차를 소유하지 않고 같이 공유하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퇴보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일단 공유 경제는 퇴보를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환경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공기도 맑아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저유가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이 내연기관차를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의 친환경적인 이 미래차로의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환경 파괴의 영향이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환경이 소중한 것을 직접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한편으로는 더 촉진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허재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러니까 일자리 부분에서의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수요가 위축되고 또 한편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또 노동시장으로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증가를 할 텐데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 교육 과정이라든지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랬을 때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필요로 하는 노동력 수요에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고 이제 그랬을 때 그러한 변화에 우리가 보다 더 유연하게 빨리 대응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새롭게 창출되는 기회를 더 빨리 잡을 수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일자리 측면에서의 이 지금까지의 자기의 그 직무 능력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변화되는데 새롭게 요구되는 직무 능력에 어떻게 잘 대응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를 잠깐만 다시 언급한다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어떤 속도로 진행될 것인가가 대단히 불확실한데 그랬을 때 이제 이거에 어떻게 조금 더 그 변화를 잘 인식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것인가 이제 이런 능력이 그러니까 이 노동력을 공급하는 이제 우리 취업 희망자들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 기업에게서도 그것이 요구되는데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의외로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는 잘 대응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이 이 코로나에 그 효율적으로 잘 대응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적어도 내수 시장에서는 덜 타격을 받고 또 그러면서 해외의 생산이
계속 크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공장에 생산한 거를 수출하는 것이 비교적 호조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전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 타격의 정도가 덜하고, 그런 점에서 이게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심각하진 않은데, 그러나 길게 볼 때는 이제 그런 일자리의 구성이나 또 질적인 변화들이 진행될 것이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잘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이제 이제 이거 관련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그런 그것에 맞는 우리의 직무 능력, 숙련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뭐 평생 학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어떻게 이 새로운 재교육을 받아서 원하는 직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일 텐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당사자들이 잘 대응해야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걸 어떻게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잘 지원할 것인가, 이제 이런 측면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한테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역의 소위 공공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로 직업훈련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제공하는 교육의 내용이라는 것이 실제로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날 똑같은 뭐 제과 제빵, 뭐 용접 이런 걸 가르치는데, 실제로는 기업에서는 그런 걸 써먹을 수가 없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런 지방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그런 새롭게 요구되는 숙련의 내용, 직무 능력의 내용을 잘 교과 과정에 반영해 가지고 그런 훈련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까 노조 얘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하셨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노조도 자기들이 조직된 힘으로 자신들의 경제적 권익, 임금을 더 높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의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이제 훨씬 더 같이 살아나가기 위한 공생의 또 상생의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아무리 그 노동자들이 권익을 향상한다고 해도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의미의 위기 의식과 이 공동체 의식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국들이 이런 변화들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변화를 좀 서포트하고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임금 체계가 여전히 이 연공급 체계, 그러니까 오래 근무할수록 이 임금이 올라가는 네.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이런 4차 산업혁명이나 코로나 시대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 새롭게 요구되는 능력을 자신이 갖출 수 있는 이제 그런 자신의 능력에 상응하는 보상, 이런 것들로 임금 체계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는 유감스럽게도 이 생산직과 관리 사무직의 노동 시장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직 같은 경우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 학력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사무관리직으로 갈 수가 없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 또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에서 생산직 같은 경우에 그런 쪽에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경우에는 그 위로의 상승의 가능성도 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적인, 또 기업체 내에서의 인사 직급 체계의 변화, 이런 것도 같이 가야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조영재 교수님 의견 들었고요. 고영우 연구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서서 뭐 발표자분이나 이제 조영재 교수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셔서 아마 비슷한 얘기들을 또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한번 특히 노사 관계에 관련해서 노사 관계가 어떻게 지금 노조와 경영계는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발표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쉽게 하고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하실 때도 이런 언급을 아마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있던 시절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굉장히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의 얘기일 텐데,
뭐 다 주지하다시피 경제와 노동시장 분야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고용 중단이라든가, 그러니까 취업을 더 이상 채용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이제 좀 구조조정도 일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전후에 대한 논의가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허재준 박사님께서 발표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어느 정도 노동시장이라든가 경제에 일하는 방식들이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오히려 그것을 굉장히 가속화시킨, 허재준 박사님 표현으로 빌리면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려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 지금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사이에 지금 확 변하고 있다라는 아까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이제 가속화시켰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자체도 지금 직면한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발생을 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을 하는 그런 적응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뉴 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적 사고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이제 4차 혁명에 직면해서 결국은 초래될 수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라는 것이 비대면 유연근로제 등의 근로 형태의 변화, 그 다음에 산업구조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의 감소,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 등의 어떤 그런 것들이 큰 변화로 그런 것들이 언급이 주로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관련해서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는 오히려 노동시장 내 이중 구조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어서 빈부격차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제라든가 앞서 말씀하셨듯이 보상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개편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언급을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이제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영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유연근무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본, 비대면과 유연근무제를 활용을 한 사례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업무 효율이라든가 생산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영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 56%, 거의 60%에 가까운 기업들이 이 유연근로제라든가 비대면으로 인한 이제 재택근로나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런 설문조사도 있었는데요. 물론 좀 규모가 있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까지 합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사태가 좀 진정된 이후에도 유연근무제의 지속이나 확대를 할 계획이 있다라고 이제 응답한 업체들도 꽤 많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도 정책적 지원은 유연근로제에 관련된 어떤 근로기준법의 개선이라든가 유연근로제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이 이제 경영계에서는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좀 입장 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노동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직면할 수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직면하게 될 부정적인 측면에 더 집중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우려를 하는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기업 종사자들, 대기업 노조에서는 일자리의 감소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임금 저하 문제를 이제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이제 한국노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 노동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경영계와는 좀 다르죠. 안전한 근무 환경, 노사고용 안정 협약, 뭐 해고 금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슈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좀 경영계와 노동계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고, 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지난 몇 차례 경제 위기의 순간,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라든가 2000년대 중반의 금융위기 때도 늘 강조됐다시피 이번 코로나19 사태 극복 과정에서도 협력적 노사관계가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협력적 노사관계라는 용어에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함정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협력적 노사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타협과 양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타협과 양보는 자칫 잘못하면 어느 일방의 양보만을 강요하는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노사관계를 소위 뭐 꼭 그런 건 아니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소위 이제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그런 경우에서는 특히 이런 양보 같은 것을 강조 그것도 이제 제3자 뭐 정부라든가 어떤 정책적 지원으로 그것이 강조되다 보면 어느 일방의 편을 들어주는 의도치 않게 네. 그렇게 되는 이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협력적인 노사관계는 필요하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한번 어디선가 언급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인내와 절제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래도 타협과 양보보다는 좀 피해가는 그런 표현을 쓰신 게 아닐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적용된 사례가 여기가 마침 울산이기도 하고 현대타노사가 얼마 전에 임금 2020년 임금 협약에서 임금 동결을 에 합의를 했었죠. 근데 그 임금 동결을 하는 임금 협상의 결과보다 저는 오히려 그때 같이 발표한 노사 공동 발전 및 노사 관계 변화를 위한 사회적 선언이라고 이제 공동 발표를 하는 선언이 있는데 그 내용에 오히려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노사는 선언문에서 국내 공장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고용 안정, 자동차 산업의 변화 대응과 산업 변화에 대비한 직무 전환 프로그램 운영, 품질 향상, 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부품 협력사 상생 지원 등을 이제 명문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미래차 경쟁력 아까 앞에서도 이제 미래 환경 친환경 중심의 어떤 미래차의 산업이 더 급진전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미래차 경쟁력 확보와 고용 안정, 그다음에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협력, 노사 간의 협력 상생에 어떤 그런 힘을 모아보자라는 그런 선언, 물론 선언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선언을 함으로써 지금 당장의 임금 인상이라는 어떤 눈앞의 이익보다는 고용의 지속 가능성과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한 노사 협력을 강조를 한 인내와 절제라는 것을 좀 보여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그 대응 방향이라든가 이제 뭐 직무 전환이라든가 노조 차원에서도 그런 훈련이나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그 숙련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자도 그렇고 조영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포스트 코로나나 4차 산업혁명의 변화 등으로 이제 노동 방식이나 노사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정책적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점에 좀 주목해야 될지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저는 이러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결국은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적응이 어려운 정책 대상에 좀 더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당연히 집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및 하청기업들의 지원에 그들이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수 하게 할 수 있는지 안착을 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고용 정책과 이제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 유지에 좀 포커스가 맞춰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 역시도 논쟁의 여지가 많은 사항이긴 하지만 경제 성장보다는 일단은 복지 확대 측면에 좀 집중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고영우 연구위원님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주영재 교수님 추가하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덧붙일 말씀? 아니, 없으신가요? 토론 되다가 필요하면 추가하도록 그러면은 윤동열 교수님께서 오늘 토론도 정리해 주시죠. 예, 뭐 정리라기보다는 같이 지금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또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두 분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보시면 사실 조영재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사실 어떻게 이 속도가 변화가 되고 그 이후의 사회가 어떻게 진전될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아까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전과 포스트 코로나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저희 뭐 제일 변하지 않는다는 대학 자체도 지금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직무 관련된 체계라든지 직무 능력이라든지 숙련에 대한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이 숙련에 대해서 바로잡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계층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면 디지털 취약계층이라든지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집단, 비정규직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노인계층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뭐 취약계층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평생 직업 능력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관련된 평생 내일 배움 카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제 효과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사람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지적해 주신 게 아까 조영재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반영되지 못한 교육들이 있고 또 놀라운 사실이 아니게 우리가 필요한 그런 교육들보다는 뭐 우리가 아는 훈련기관들이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이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말씀을 주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적 변화 여러 가지 부분 노동시장에 대한 유연성도 말씀하셨고 평가 보상에 대한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셨던 것 같고요. 고영호 박사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 변화의 가속화가 돼서 어떻게 실제 유니버시티가 올 건지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참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이 근무 체계의 변화인데요. 사실 일하는 방식이 변화가 되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도 특히 하청업체 같은 경우는 일하는 방식에서 재택근무를 해도 집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패스트5 대표랑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 공유 오피스 사업 자체가 지금 2~3배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갔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근무를 해야 되니까 집 근처에 있는 공유 오피스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지금 우스갯소리로 대박 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은 성장할 수 있겠지만 사실 중소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유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든지 취약계층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고 박사님처럼 취약계층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것도 같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까 현대차 노사 부분인데 오늘도 이제 회장 체제가 바뀌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스처였던 것 같아요. 그 제스처가 무슨 제스처였냐면 위기 의식을 서로 공유하게 되었다는 제스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따로 있었고 경영진은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따로따로 갈 경우에는 생존 자체가 어렵다는 그런 것들을 인식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마도 제가 아까도 우리 그 조영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무 형태나 일자리 감소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근무 자체를 사무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믹스가 될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정부의 생각 그리고 기업에서의 사고의 변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구직자들의 그런 변화도 같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사고의 변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좌장이신 윤동열 교수를 비롯한 두 분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은 화상회의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실시간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을 받고 해당 부분을 또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먼저 화상회의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는 분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 분. 그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 아나운서 분께서 좀 당황스러운데 처음엔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본인들에 대한 생각을 그냥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 유튜브 채팅을 통한 질문 있으실까요? (10초만) 시간을 드릴까요? 네, 없는 걸로. 네. 질문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네, 네, 추가해 추가적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 그 진로지도 네. 취업 지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나름대로는 그 저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정말 그 필요로 느끼는 학생들한테는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그렇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전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학생들한테 어떤 일정한 관성이나 타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가 그냥 하던 방식을 계속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런 걸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라는 아주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는 기존의 방법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변화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발표자나 토론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새로운 능력이 요구되는데 그거는 자기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걸 잘 좀 고통스럽더라도 빨리 하는 사람은 훨씬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기존의 그 관성 속에서 계속 가다가 도태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간절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조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요즘 청년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구축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많은 2017년 이후에 많은 정책이 나와 있지만 과연 이 정책 관련된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리고 청년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슈를 갑자기 다시 나누게 되는데요. 네, 그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청년뿐만이 아니라 저희 뭐 다른 대상 계층까지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라는 것들 전달할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네.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들어왔습니다. 이정민님께서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창업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언택트 시대에 창업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또 조영재 교수님 저한테 혹시 고 박사님 말씀 없으세요? 창업은 그래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경영학과 사실은 여기 울산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대학교 창업 연계전공 학과장이 저였었기 때문에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20대 때 창업을 제 나이를 이제 뭐 온라인 치면 다 나오겠지만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20대 때 창업을 했다가 2번을 망했습니다. 언테크 시대에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청년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엊그저께 책을 보고 굉장히 놀란 책이 있거든요. 정부 지원금 받아서 사업하기. 이제 그런 책까지 나왔더라고요. 청년분들을 위해서 지금 사업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그런 지원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창업 같은 경우는요. 근데 언테크 시대라고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고 또 쉽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작동하고 이를 통해서 매출이 창출될 수 있어야지만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창업하고 있는 많은 환경 중에서 대부분이 기술 창업이 아니라 생계형 창업이거나 다른 창업과 굉장히 중복되고 있는 레드 오션에서 창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언테크 시대에 창업을 시작하려면 첫 번째, 뭐 저도 망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좀 오랫동안 하다가 망했고요. 두 번째는 8개월 만에 접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좀 덜 잃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구글이라든지 그렇다면 이제 관련된 그 해외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저도 최근 언테크 시대에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창업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살펴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푸드테크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대기업까지 끼어들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문화나 엔터테인먼트 쪽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저자금이라든지 저예산으로 본인들이 창업을 진행하고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갖고 내가 과연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다이내스를 건너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갖고 있는 아이템의 전략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많으면 더 얘기하겠는데 이 정도로 일단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창업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살짝. 얘기 드리고 싶지만 네. 창피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에 변화되는 노동 방식과 노사 관계에 관한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조영재 교수님 그리고 고영우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으로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이후 일자리와 고용 상황에 대해 한국고용정보원 주무연 본부장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